이 자리를 만든 나플라비 신입입니다. 이걸 강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 신영을 많이 도와준 저희 아내에게 이야.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정말 가정적. 사실일걸요? 사실 이 사회 재능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시면 김미진의 재능 강의 들어보고 있어요. 김미진 씨의 재능 강의인데 이건 예술 전도단에서 나오는 거기에 김미진 씨가 전도사님이시죠.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건 진짜 재능 강의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재능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삶이에요. 사실 그거와 정반대로 보면 사실 하나님 관계없이 그냥 재능적인 강의, 재테크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강의 들으려면 김미진의 재정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듭니다. 잠깐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잠깐 소개 보시면요. 저는 이런 분인데 현재 이제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제가 AI에 2001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15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금융회사에 있다 보니까 제가 전에 교육 파트라든지 현재 뭐 지원 파트 있지만 이런 교육적인 교육 강의를 했었고 교육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제가 소호 모임이 있는데 그 소호 모임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나플라비 모임에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 그 강의 중간에 이제 제가 내게 성장이라는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는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시간관리, 재정관리, 인맥관리, 세관리,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은 강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에 뭐 시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제 스스로 계속 시간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기회 되면 이 부분도 한번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목차를 보시면요. 그 4개의 통장, 책 내용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재정관리의 오답인데, 그리고 위험과 투자 인식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생각할 게, 이 재정적인 부분은 왜 관리가 필요하냐, 왜 해야 되냐,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 책 내용 보니까요. 이 책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면, 지출을 줄여서 별로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를 하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내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출을 왜 줄여야 되는지,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의, 이 시간과 재정과 인맥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랑 제 와이프의 비전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뭐냐면, 저의 비전은 결혼 전에 와이프랑 저랑 어린이 성교센터를 진짜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두 가지 필요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그게 돈이 뭐냐? 우리가 어린이 성교센터 짓기 위한 돈이 한 10억이 정도 든다고 한다면 그 10억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고민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그러면 그 목표는 10억입니다. 그럼 10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 갈 거냐가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인맥이었습니다. 왜 인맥이냐면 어떤 교육센터를 지었는데 그 교육센터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후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원자가 필요한데 그 후원자가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제가 지대생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 인공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인 그 후원자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 AI 퇴사하기 전까지 10,000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꿈을 꾼 거죠. 한 부분은 10억인 거고, 한 부분은 이제 10,000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수치화 되냐는 이제 저랑 와이프랑 하나의 숙제하고 준비 과정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10,000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10,000명에게, 제 고향이 돌아서 영광이다 보니까, 영광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10,000명의 굴비를 한 10만원 정도를 판다고 했을 때, 한 사람당 10만원. 굴비가 5만원씩 있고, 10만원씩 있고, 15만원씩, 20만원씩, 9만원짜리 있습니다. 10만원을 계산해봤어요. 얼마일까요? 10,000명 곱하기 10만원. 10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만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면 거기에 10만원짜리만 팔아도 결론은 내가 10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의 어떤 수치를 만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나 인적 네트워킹을 위한 만명인 거고 또 10억은 그러니까 어떤 전형적인 부분의 10억은 저랑 와이프랑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고민한 거죠. 와이프가 어떻게 자기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그 소득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이익을 남기느냐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앉아 계시는 제 와이프가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거든요. 어린이집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통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부분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걸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이죠. 매년 딱 그 12월 31일 되면 저희가 시작하면서 고민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집을 넓힐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그 이상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해요. 그 문제를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나 혼자 돈을 아끼고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비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 목표는 10억이에요. 그럼 그 10억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같이 고민할 거냐라는 거죠.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한 사람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공통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랑 와이프랑 재정관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그 가계부라든지 돈관리 본인이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꼭 가능히 들으셔야겠네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재정관리나 가계부 쓰시는 분이 더 스트레스 받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용돈 받으면 되겠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아이나 한 달에 40만 용돈 주면 그 용돈 받아가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정관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가계부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 앞에 서류 부분에 제가 왜 이 재정관리에 대한 필요한 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목표와 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저랑 요약하자 보면 어린 성취자를 주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돈이 10억이 필요한 거, 그 10억을 위해서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같이 고민하는 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매년마다 투자할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 아니면 가정 안에 뭐 쓸 거냐,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고민들을 혼자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개 통장 보겠습니다. 다 처음 보겠지만, 통장에 대한 4개 통장은, 물론 이제 이 통장을 4개를, 이렇게, 통장 4개를 쪼개라는 거죠. 네, 통장 4개를 쪼개라는 거죠. 통장에 따라서 각 4개에 대한 항목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실제 이제, 여러분이 이 통장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강한 또 이 가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 4개는 있어요. 월급 통장하고 소비 통장, 투자 통장, 그 다음에 이제 부담금, 예비 통장으로 4가지를 구분해서 그거를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개 통장 준비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통장의 각각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책 내용 부족했지만 월급 통장은 월급에 들어오는 통장을 말하는 거고요. 투자 통장은 적금이나 펀드 그리고 이에 대한 통장인 거고요. 소비 통장은 생활비에 대한 통장인 거고 네 번째 비상금 통장은 여유자금 통장이고요. 세금을 막아내는 거고 어떤 여유자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월급의 한 2배, 3배를 항상 예비로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갑자기 남편이 실직한다든지 큰 일이 발생해서 뭐 돈이 큰 돈이 나가게 되면 그 돈을 없으니까 그 돈을 예비 통장에 두고 항상 그 어느 정도 목표하는 금액이 그 잔고에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계속 예비로 두는 겁니다. 통장별로 이 순서를 보시면 좀 틀리게 나왔지만 급여 통장 같은 경우는 돈이 들어오면 그 소득에 들어올 고정적으로 지출 나가는 거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 대출금 그리고 보험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학원비 이런 부분의 고정비를 급여 통장에 나가는 거고요. 투자 통장 같은 경우는 일정 원하는 그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통장에 넣어서 나가는 건데 저희 투자 얘기하니까
저희 뭐 투자가 여러 가지 있겠죠. 펀드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뭐 어떻게 나오겠지만, 이런 거 있는데, 가장 투자의 원칙은, 종잣돈을 만들기 위한 저축인 것 같아요. 사실, 저축에 대한 것도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와이프랑 올해 딱 시작되면 저축을 목표로 세웁니다. 그게 왜 저축을 목표로 세우냐면, 쓸 거 다 쓰고 저축하겠다. 그럼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통장을, 돈 관리 각자예요. 혹시 뒤에 각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각자 하세요. 왜 각자가 하는 게 편하냐면, 내가 쓰고 있는 돈을 내 카드값 내가 결제하고 내가 쓰면서 나중에 연말 되면 서로 계산합니다. 얼마 저축했어? 얼마 모으고 있어? 서로 이게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저축에 대한 의미보다는 내가 쓴 거 내가 쓰면서 그냥 생활을 자유롭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 돈을 같이 모아요. 얼마씩 내자, 얼마씩 하자고 쓰고, 웬만하면 서로 공과금, 남편이 소득이 생기면 일부를 이제 아내한테 주는 거죠. 뭐 생활비 쓰라고 하고 각자 자기 돈을 자기가 쓰니까 편해요. 근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 돈 관리하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축이 어렵고 오히려 함께 모아서 함께 돈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이라는 돈 개념이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축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 저축하고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부분에서 저축을 먼저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이제 부부이면 와이프가 저축에 대한 돈을 고민하잖아요. 이거 얼마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쉽지가 않아요, 저축이. 뭐, 자녀 있고, 애 있는 분들은. 근데 저축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저랑 와이프라고 올해 저축 목표를 세웠거든요. 얼마 하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돈관리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4개 통장 중에, 아까 4개 통장 있잖아요. 통장 중에 저축 통장은 와이프가 만듭니다. 와이프가 통장 개설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축 통장을 와이프가 적금을 들어요, 가서. 그러면, 그 적금을 들면 계좌이체를 돈이 나가게 해요. 아예 그 돈 자체로. 그러면, 공부를 제가 하지만 와이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하나 만질 일 없잖아요. 그 통장은 자기가 만들어요. 통장이 자기 돈이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저축이 돼요.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왜? 자기가 통장 진짜 만드니까. 그래서 다른 돈 관리 내가 하더라도 저축은 당신이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을 정하고 그 목표한 만큼 자기가 적금 통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은행 가서 적금 통장 만들고 1년 동안 계속 그 돈이 매월 빠져나가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돈이 나가요. 그러면 딱 1년 동안 돈이 모아져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라면 1년 1200이에요. 그 1200 모아지면 그 1200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되잖아요. 같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혼자 저축하고 내가 쓰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저축도 오히려 아내한테 가서 적금 통장 만들어라. 그리고 통장은 당신 이름을 만들고 매달 얼마씩 나가겠다 해서 저는 이제 부부로 같이 하지만 적금 통장은 와이프 통장을 만들어 놓고 매달 계좌이체 나간다든지 이렇게 돈 관리를 하면서 와이프 입장에서도 이제 돈 관리 안 하지만 그 본인 입장에서 돈이 저축되는 부분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 통장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하고 있고요. 소비 통장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고정이 아닌 그냥 변동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소비 같은 경우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다음에 경조사비 이런 부분은 소비에 나갑니다. 그래서 소비 통장에 내가 매달 얼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 통장에 돈을 입금을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매달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번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30ml까지 봉투를 만들었더라고요. 매달 10,000원씩. 그래서 그때 그 봉투를 가지고 마트 가서 그 봉투를 꺼내요. 그 계산해요, 이걸. 10,000원씩. 그 정도까지 진짜 힘들겠더라고. 근데 내가 한 달에 30만원 쓰겠다 그러면, 10대에 30만원 쓰겠다 하면 봉투를 3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진짜 아껴주더라고. 그분이 뭐, 이렇게, 돈을 아껴준대. 왜? 매달 10,000원씩 꺼내가지고 쓰니까. 여기 남은 돈은 이제 자녀를 항상 모아놓겠죠. 왜냐면 미리 못 쓴 거는 다음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달 이렇게 통장에 아예 그냥 봉투를 뽑아가지고 만들기 쓰기 때문에 진짜 돈 관리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줄이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힘들잖아요. 뭐, 일단 우리가 10대 80만 쓴다고 하면 80만원 통장에 넣어놓고 여러 가지 돈을 빠져나가는 걸 써야지 사실 그게 어려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돈이 사실 여러분 알겠지만 10대를 뭐에 쓰는지 다 일일이 계산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플레이플랜에 쓰니까 얼마 썼는지 그렇지만 이제 결론은 나가는 카드값이기 때문에 그런 카드값을 가지고 이제 결론은 소비에 대한 어느 기준을 잡거든요.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따로 나가지만 카드값을 나가는 게 거의 10대잖아요. 10대 위에 뭐 크게 쓰는 거 아니면 남자들 같은 술 먹는 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이제 10대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10대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죠. 저랑 와이프랑 얘기하면서 이번 때 카드가 얼마 나왔다. 와이프는 스트레스 줍니다. 왜? 그 카드값 때문에 매달 나가는 고정적인 돈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오버했다든지 더 많이 나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주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그 소비 통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카드값에 나가는 뭐 카드든 체크카드든 돈 나가는 걸 가지고 같이 관리하다 보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급여에서 아까 말했던 투자는 따로 투자를 위한 뭐 소통통장을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소비는 소비를 위한 카드값을 체크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에 따른 카드를 쓴다든지 하는 것 같고요. 비상통장은 뭐 일정 금액의 이제 그 이벤트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쓰기 위한 준비 자금들을 미리 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없는데 그 이제 부모님 뭐 이렇게 환갑이라든지 또 여행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뭐 이사 계획이라든지 행사에서 돈이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부부가 같이 살다 보니까 제가 돈을 관리하잖아요. 제가 비상금이 없어요. 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물론 와이프가 비상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분 대부분 비상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비상금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여자분이나 남자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번 3박 4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가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되게 용돈을 주고 싶잖아요. 그럼 비상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때 남편 몰래 뭔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또 몰래 또 남편 같은 경우는 술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써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한번 또 비상금 쓴다든지 이렇게 쓰기 때문에 비상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관리를 이제 저는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비상금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걸 특별히 오픈을 다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얼마를 돈 드릴 건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 서운하지 않도록 같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나만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서 얼마를 드릴 거냐. 그래서 그 같이 드리고 어머니 오셔가지고 또 이번 이사했다고 용돈을 딱 돈을 주셨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저기 와이프한테. 그래서 와이프한테 준 다음에 또 이번 같이 용돈을 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용돈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오픈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어머니한테 서운하게 돈을 준다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비 통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갈 예비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는 미리 고민해가 생각해서 어느 정도 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오히려 이제 식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게 문화비입니다. 문화상활비. 요즘 뭐 이렇게 연휴 끼고 연말 이렇게 샌드위치 데이 때면 가족들 엄청나게 많이 여행을 가고 놀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가 준비해야 된다면 사실 가족끼리 뭐 여행이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뭐 모임 이런 가게 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비 자금 그 일정적인 지출 위에 따로 만들어놔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가족끼리 호주를 갔다 왔거든요. 10만 원 썼어요. 올해는 제가 계획을 내밀었어요. 이 정도에서 우리 한번 해외를 나가자고 했더니 와이프가 거절하더라고요. 올해 해외 안 나가겠대. 그래서 내가 마음적으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작년에 갔으면 올해도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돈 벌여야 되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에서 내가 잡아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쓰자고 생각하고 했더니 와이프가 더 줄이래.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줄인 거야. 그래서 아예 그 돈을 그 정도 얼마 금액을 저축하겠대. 제 입장에서는 돈 관리 제가 하지만 저축을 이사를 하고 있잖아요. 저 저축하겠대요. 저축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저축하니까 자기 통장에 돈이 뭐 쌓여 있는 입장이니까 저축하는 거 저축하라고. 그래서 마음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가족끼리 여행하면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국내에 또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비비에 쌓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에 얼마 이상 쌓이면 그거는 뭐 2, 30만 원이면 그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는 거라든지 그 돈의 일부를 쓰는 부분을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산에 돈이 잡히면 그 돈은 저희 남편의 아내에게 정말 이렇게 바가지 긁듯이 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걸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어떻게 쓸 건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통장에 대한 각각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나오겠지만 다음 월거 통장 같은 경우는 그 소득에서 이제 투자와 생활비, 비상금이 나가고 통장은 제로가 되겠죠. 통장에서는 모든 게 돈이 나가는 곳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통장 같은 경우는 두 번에 사용하고, 가정일 때나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거는 이익에 거의 대금이 투자통장에 나가는 거야. 그런데 투자통장 같은 경우는 적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가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통장은 제 와이프 통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돈 관리 4가지만, 이제 매달 돈 나가는 거 스트레스 받아요. 매달 며칠날 뭐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 통장 이 사람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딱 돈이 좋아지는 거 통장이 맨날. 뭐 저는 스트레스 받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투자 통장하고 관련된 것도 투자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비상금 통장 관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뭐 투자 통장 외약 방지, 생활비에 쓰는 돈 방지하기 위해서 뭐 CMA 통장을 이용하라. 이제 CMA는 이제 이런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아실 건데, 여기 중고사 이런 쪽에 많이 만드는 사람인데,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계좌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은행 가서 저축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올 초에 와이프랑 제가 저축 때문에 갔더니, 일반 은행 가서 저축 1.5%더라고요. 저축 금리가 1.5%고, 그 다음에 이제 신협이라든지 제1금융 갔더니 2% 주더라고요. 연임이더라고요. 연이자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수식 입출금 은행 있잖아요. 그냥 넣다 뺐다는 0.1%인가? 거의 이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CMA 같은 계좌는 우리 만드는 게 좀 이렇게 원금이 거의 고정되면서 연이자처럼 한 1.5%. 이자 보니까 물론 10년 나누면 좀 크겠지만 그래도 CMA 계좌는 좀 더 이익을 얻기 때문에 좀 이런 CMA 계좌를 이용해서 뭐 고향 직원이 일이 유한증권이 바뀌었잖아요. 유한증권이나 전문가 가지고 CMA 계좌나 똑같이 MMF 계좌도 있거든요. MMF 계좌는 이제 좀 펀드를 투자하서 좀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계좌를 이용해서 될 것 같고, 내가 주로 좋은 거는 주거래 은행 수익이 제일 좋아요. 왜냐 말 그대로 0.1% 2% 이익 때문에 내가 하나 어디 지금 공통사 가지고 만든다? 불편해요. 차라리 내가 내 주거래 은행에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거기에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어느 정도 비용 잔고가 쌓이면 그 돈에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저축 통장을 제 와이프 통장 만들었고, 저는 이제 예비 통장을 제 와이프 이름으로 따로 계좌를 만들어놨어요. 그 계좌에서 예비 통장이 적금 나가고 그 통장에 돈이 맨날 쌓여 있습니다. 제 통장은 급여 통장하고 소비 통장에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와이프의 돈을 빼요, 제가 또. 와이프의 돈을 다 빼서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와이프 공인인데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급여가 들어오고 월 소득이 다 빠지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 예비 통장에 돈이, 통장 있잖아요. 예비 통장에 돈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또 그 다음에 메꿀 걸 다 메꿔요. 그래서 통장 관리를 이렇게 급여 통장하고 소비통장 제가, 그리고 이제 예비 통장하고 저축 통장은 와이프 제가 만들어놨고 그걸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사실 이제 이런 관리를 제가 같이 하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공인인증을 저도 이제 그냥 가지고 있는 비용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좀 하고 있지만 꼭 이렇게 제가 다 관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그런 데서 이제 돈 관리를 혼자 하는 게 같이 하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체크함을 통해서 좀 뭐랄까 관심을 서로 갖게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고 생활비 통장관리법은 뭐 할인혜택에 있는 다양한 체크카드, 요즘 실제 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많이 이제 최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같고 신용카드도 쓰긴 써야 돼서 이제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현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한 카드는 다 신용카드 쓰거든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어디 갔다 온다는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요. 현금 쓰면. 그래서 요즘은 진짜 좀 미안하지만 진짜 마트 같은데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계산하고 카드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다 결제한 게 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웬만한 신용카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 쓰는 것도 사실 저도 가계부를 쓰려다 보니까 매달 이렇게 막 써요. 근데 결혼은 쓰다 보니까 결혼은 남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쓴다고 해서 결혼은 가계부 쓰는 건데 가계부 써가지고 결혼 소비를 줄이는 거지 다 썼다고 해서 뿌듯해 마음이 행복해 그건 아니에요. 왜 단지 그냥 그거는 기록을 남길 뿐이지 그걸로 해서 내가 뭔가 더 나아지는 건 없거든요. 가계부를 기록하되 내가 일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패턴과 소득이랑 수준만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디테일하게 기록해서 내가 카드에 있는 명세서를 받아가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쓰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 가계부 있잖아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쓰면 진짜 내가 쓴 기록들 다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식비를 얼마 썼고 얼마 썼고 기록이 딱 나와요. 표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가계부 좀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외부 이런 어플을 통해서 만들어도 될 것 같고 그런 거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앱 중에 그런 가계부 앱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근데 단점은 맨날 미리 다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다 한 거를 또 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그냥 단지 내가 소비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꾸준히 관리하는 트래킹만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장으로 나와 있는 건 월급 통장, 수수료 면제 통장. 저는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인 근로자 우대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2층 수수료가 무료고요. 또 그다음에 하루에 4개인가 그 아무 현금 지폐가 뽑아도 무료예요. 수수료가.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다 갑자기 집에 퇴근할 때 와이프 전화 오죠. 이거 얼마 돈 필요하다 돈 뽑아오라고. 그럼 저는 이제 고민 없이 아무 현금 다른 뽑아요. 그래서 무료니까. 직장인 우대 이런 통장이 있더라고요. 주로 거래 은행 같은 경우는 수수료 무료인 게 있거든요. 한 번 알리트가 2천 수수료가 기본 500원이고 현금 수수료 전액 보면 1,300원 나오더라고. 타 은행에서 1,300원 나오더라고요. 수수료 정말 좀 민감하거든요. 한번 예전에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주말에 쇼핑하다가 현금 필요하다고 돈 뽑았는데 그때 수수료가 1,300원 나왔거든요. 엄청 뭐라 했거든요. 돈 필요하면 미리 말하지 왜 지금 가도 되냐고. 그러니까 돈 관리는 그래요. 현금 돈 뽑는데 그 1,300원이 아까운 거예요. 왜 타 은행에서 뽑는 거니까.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다음부터 하려면 미리 막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거에 열받아 하지만 돈 관리사 입장에서 그게 진짜 수수료나 아깝거든요. 문제가 주 거래 은행 중에 내가 주로 이용한 수수료 무료 통장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럼 수수료 무료 통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투자 통장도 주 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든지 추가 이용할 때는 어쨌든 주거래를 이용하는 게 나중에 더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그게 주거래 은행을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소비통장 같은 경우는 할인세일하지만 체크카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상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CMA 계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통장 쪼개기 노하우는 급여통장 고정적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4개 통장은 각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고요. 소비통장은 체크카드나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체크카드는 이제 그 돈 안에 장점은 뭐냐면 내가 소비하고자 할 금액이 80만 원이라면 어차피 그 80만 원 있어야지만 체크카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에 비한 체크카드를 활용을 통해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왜 내가 명확하게 수비를 줄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상대방의 사람이 돈을 40만 원 이에 여러 가지 카드를 그러니까 저는 카드를 주거든요. 그럼 카드를 막 잘 쓰죠. 나중에 돌아오는 카드값에 이제 맨날 쓸 수밖에 힘들어 하는 게 또 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보다는 이런 신용카드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카드 dan이 써. 자기 통장에 돈을 막 써도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차라리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이야기해서 웬만한 돈 관리자 부분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기출은 저축기회가 그래서 급여통장에 대한 각각 이제 급여통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설명해준 대로 급여통장, 소득통장, 투자통장, 이율통장에 대한 표를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통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 지출이라는 관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 책을 통해 나온 거 뭐냐면 그만 지출을 줄여서 저축을 많이 하라는 거거든요. 저축할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출을 줄이냐. 맨날 통장 가려고 저축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책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라, 관리해라, 시스템을 만들어. 이 시스템 만들면 뭔가 부자 되는 것도 얘기하지만 부자 되는 건 아니고 저축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4개 통장 이야기를 여기까지. 자, 세 가지 대책의 3년도가 세 가지랍니다. 종잣돈과 수익률과 시간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왜 중요하냐면 결론은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고 싶으면 종잣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혹시 가지고 있는 3천만 원 정도 그냥 예비로 가지고 있다 3천만 원 정도. 그럼 내가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거든요. 정해서 3천만 원이라면 예를 들어자면 3천원 만들려면요 매달 100만 원씩 1년 동안 12개월 1200에다가 2,400에 3,600 거의 3년 정도를 모아야 돼요. 근데 100만 원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현재 지금 은행에서
말하는 수익률은 사실 이제 2%, 2%대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축한다고 해서 그게 수익률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수익률에 대한 돈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 시간인 거죠. 내가 그 결론적으로 시간 동안 어떤 긴 시간 투자했을 때 그만큼 수익률이라든지 그만큼 전자성을 모아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긴 시간을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재테크에서는 전자성과 그 수익률과 시간에 대한 소인 거죠. 어느 한쪽이든 이게 한쪽에 돈이 어느 모아지게 되면 좀 더 재테크하는 데 돈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테크를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내계 성장처럼 돈을 아껴가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돈을 빨리 모으는 방법은 현재 이제 보시면 1000만 원을 20년간 예금했을 때 2% 계산하면 1148만 원이고요. 20년 예금했을 때, 돈을 놔뒀을 때. 돈을 이게 1000만 원이 생겨가지고 통장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20년 지난 다음에 그때 발생한 1480만 원이고 10% 수익이다. 그럼 6727만 원이라고. 이제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돈을 내가 어디 투자에 따라서 주식이나 펀드냐 뭐 부동산이냐 했을 때 그게 수익이 나는 퍼센테이지가 2%때문에 그냥 은행에 놔두면 2% 온다면 1480만 원이고요. 한 뭐 부동산에 주식에서 투자했더니 한 67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정말 높은데, 정말 내가 수익이 높은데 투자할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그 수익만큼의 뭐 투자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대가 없잖아요. 잘못 투자했다가 다 원금 손실 가능한 자, 7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72법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그 1000만 원이 2배가 되는 기간 1000만 원이 2배가 되는 기간이 72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2에다가 이윤을 나눈다. 이윤. 그러니까 72 나누기 72로 제가 1000만 원을 2배 만드는 거니까 72 나누기 뭐 이윤이 10%대다. 이 10%다. 그러면 얼마죠? 72 나누기 10% 하면 7.2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들려면 7년 되면 한 이때 되면 지금 10%대니까 그렇죠. 1000만 원을 20년 예금할 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10%대를 내가 계산해서 7천만 원 만들려면 한 7.2년 뒤에 되는 거예요. 반대로 72 나누기 기간을 나누면 10년 안에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7%의 수익을 가지고 상품을 넣었을 때 2배가 되는 거예요. 원금을 가지고 2배를 만드는 기간. 그거를 수익이나 기간을 나눴을 때 그 금액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수익률을 기반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4% 운영하면 18년 만에 2000만 원 만들고요. 8%로 계산하면 8% 9년, 12%로 계산하면 6년이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 10% 운영하면 각 운영에 따라서 4% 있을 때 18년, 10% 있을 때 12% 있을 때는 은행채에는 8천만 원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수익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내가 원금을 다시 2배로 만들기 위해서는 70%에서 수익에 따라서 그 계산을 하게 된다는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면. 자, 부동산 잠깐 볼까요? 지금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아파트가 45평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거의 25년 전, 26년 전이었죠. 이때 이랬고요. 2억 5천이었고 그때 1011차 45평. 지금은 이제 재건축해가지고 레미안 대치 팰리스인데 그때 2억 5천이었고 음마아파 34평이 2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 딱 봤을 때 지금 가격 보니까요 18억, 20억, 11억 거의 그때 원금의 7.2%, 8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그 강남에 그 아파트 샀으면 그거 했으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났겠죠. 근데 그때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투자 가치 있는 그만큼에 대한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많이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 1990년도에 37,000원이었는데 2016년에 뭐 101만 원인가요?
100만원대고, 롯데투썸이 35,000원인데 200만원이고, 이렇게 그렇게 12,000원인데 21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식도 마찬가지 27%, 27%, 50%, 그만큼 내가 정말 괜찮은 종목을 샀다 하면 그거 사가지고 계속 묵혀놨다 그러면 수익률은 장난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보니까 어떠냐면 매일 주식을 봐요. 왜냐면 그걸 사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관심 갖고 떨어지는 관심 있고 그게 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1990년대 그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다. 수익률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파트든 주식이든 내가 투자 수익이 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현재 시점에서 그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서 이만큼 수익이 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기 어려운 게 뭐냐면 긴 시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긴 시간 가지고 투자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결론은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삼성전자 사가지고 오래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한 번 더 이 집 계산 제로를 만들었어요. 제로를 만들기 2008년도에 한번 제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때 제가 와이프 안 했으면 저희가 항상 끼어들고 저희 집 계산한 제로를 만들었으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어떤 제작이냐면 장애 주식을 샀었는데 장애 주식을 사는데 지금 사면 상장하다가 두 배로 오른대요. 와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장애 주식을 상장하자마자 그 주식이 두 배로 오른대요. 1,000만원, 2천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말했던 대로 그 기간 수익률은 아까 1,000만원을 2천만 만들게 되면 7년이 걸리잖아요. 10% 계산했을 때. 아까 2% 계산했을 때는 6년 사요. 근데 자 지금 사면 3개월 만에 상장하자마자 얘는 2배야. 솔직해요. 장애주식이 잘 몰라요. 장애주식은 거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 사가지고 사면 상장하자마자 거래된대요. 전혀 모르는데 이게 제가 좋다고 4천만 원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뭔가 초보했어요. 미안하다. 나 깜빡할게. 깜빡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깜빡을 왔는데. 그 돈을 저하고 뭐 제 아내님 돈이고 직장인 다 해가지고 그냥 5억이죠. 그래서 걔는 깜빡 가버렸어요. 그리고 돈 다 날려버리고. 돈 날렸죠. 결혼 전에 아버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보증. 두 가지였거든요. 두 가지 말했는데 그걸 다 했죠. 그걸 다 말아먹고. 그때 한번 제가 재정적으로 제가 완전히 그냥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 와이프가 그때 같이 이제 힘든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안, 힘든 것들 고민하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재정하게 하지 않고 지금 이제 한강 가서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정말 수익이라는 건요. 수익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기 안 나갈 것 같잖아요. 사기 안 나갈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시장과 수익을 가지고 진짜 2%대 은행에 100만 원씩 넣어가지고 내가 진짜 20년 후에 내가 2천만 원 만들겠다. 이러시면 진짜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근데 이것처럼 긴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하면 돼요. 근데 단기간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이거 넣으면 진짜 대박 난다. 라고 수익을 누가 권유하고 추천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다가 진짜 이거 완전 빵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제가 너무 고마운 거는 제 나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한번 투자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인생의 비싼 수익률을 4천만 원 냈습니다. 그게 비싼 수익률. 근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내 투자금을 다 나갔다. 그때 이제 정말 내 인생 진짜 박스로 가야 돼. 그나마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내가 한번 비싼 수익률을 내가지고 그냥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는 어쨌든 수익률과 시간 이게 같이 가야지 단기간에 뭔가 확 수익률 난다든지 뭐 이게 두 가지 같이 갈 수 없어요. 단기간에 빨리 수익 난다 이 사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어요. 단지 기간을 길게 준다든지 아니면 수익률을 뭐 시간은 적지만 그냥 수익률 높은 상품을 준다든지 이렇게 잘 해서 해야 한다는 걸 보고 그래서 어쨌든 뭐든 간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요. 주식도 어렵고 부동산 어렵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과거 26년도에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률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그 복리라는 건요, 이게 나와 있는데, 복리 단위 잠깐 이제 설명하자면, 단위라는 개념은 알겠지만, 이제 매달 내가 100원 넣으면 100원에 이자 110원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1년 후에 또 100원을 넣어요. 이게 10원이잖아? 그럼 단위 그냥 그 돈에 10원씩 붙는 거예요. 그냥 100원이면 110원, 또 200원이면 또 100원 넣으면 220원, 또 100원 넣으면 310원, 이렇게 매달 월 거단에 이자 붙는 거고요. 복리는 100원을 넣으면 그 다음 달 110원이 됐잖아요. 또 이거 100원을 또 넣어요. 그 210원이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210원의 이자인 또 210원의 이자인 또 이자 붙는 거고, 거기에 또 100원 310원이고 계속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 그래서 복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복리를 봤을 때, 그래서 단위는 일정 기간 동안 쭉 올라가지만, 복리는 처음에는 부담이 없고 올라가서 단위를 본다면 수익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럼 저축은 단위가 됩니까? 저축은 단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고 있는 대출은 단위가 됩니다. 대출은 국민입니다. 내가 이제 10년, 20년 뭐 대출 받는다 했을 때, 이 3%, 지금 현재 대출 금리가 2~3%대거든요. 사실 근데 그 2~3% 계산은 내가 1억을 빌렸을 때 매달 2~3% 이자를 낸다 생각했을 때 그 계산은 금리로 계산해요. 많아. 그래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는 단위고, 대출금은 복리입니다. 실제 우리가 대출하는 금액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간, 10년 있으면 늘을수록 더 많은 돈을 내가 많이 내게 됩니다. 대출받는, 안 나오면 대출 안 받을 수 있죠. 대출을 어떻게든 단위 복리로 본다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5단계인데, 첫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라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축하라. 세 번째가 5년, 10년, 20년 목표에 대한 자산의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네 번째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도록 하라. 다섯 번째가 주기적인 자산, 부채, 순자 상향을 파악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가계부를 작성하라는 건데, 보시면, 결혼 전에는, 소득을 50%를 저축하고 50% 소득하고, 이분은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싱크볼에서 물어보면, 저희 회사에서 사람들 물어봐요, 제가. 저축하는 50% 저축하고, 어떤 직원은 70%까지 저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비를. 결혼 후에 물어봤어요. 결혼 후에 진짜, 한 사람 돈을 저축하고, 한 사람 돈을 소비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말 이상적이잖아요. 한 사람 저축, 한 사람 소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하는데 물어보면, 이 사고 있냐고. 50% 저축하고, 50% 쓰고 있냐고 하면,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거 힘들잖아요. 정말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하면 봤어요. 제가 저쪽 50% 소비 50%. 그래서 그 직원 매달 하나를 더 먹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결혼해서 진짜 50% 차고 50%는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용돈이 얼마나 벌더니 5만 원이다 한 달에. 한 달에 용돈 5만 원이 남편 5만 원 준대 용돈을. 그래서 절대 그거 얘기하지 말고 딴 데 가서 그 돈이 따로 주고요. 5만 원을 벌어준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그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했더니 아침에 와니까 회사에 점심을 다 준대요. 그리고 돈 쓸 일이 없대. 남편이 돈 쓸 일이 없대. 딱 5만 원 준대요. 한 달에 5만 원 준대요. 물론 그 남편이 어떻게 비상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타에 본 사람 중에 내가 40만 원 내가 한 달에 10만 원, 30만 원 쓰는데 한 달에 5만 원 준다 처음 들어봤어요. 그 남편은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진짜. 근데 그만큼 남편 소비를 확 줄여놨어요. 그 직원도 정말 불갈도 아니고 다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결혼해서 50% 저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계부를 쓰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축을 얼마 목표를 하겠다 한다면 그 나머지 금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저축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저희 와이프랑 올해 목표에 저축을 딱 목표에 세웠잖아요. 그 목표가 저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저축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쓰고 싶은 돈을 많이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게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야지만 그만큼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도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와이프가 10,000원 준비를 출근할 때 많아요.
수고하다 10,000원 준다 얘기했거든요. 10,000원만 쓰래요. 그 진짜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10,000원만 쓸 수 있냐. 가깝고 이러는데. 막 그랬어. 근데 그만큼 한쪽 누군가 한 명이 강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해야지만 그 소비가 쓰는 거고. 남편이다 보니까 남편한테 돈 주고 해주면 안 된대요. 선생님 돈하고 시간을 주면 안 된다고. 많이 주면 안 된대.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짜증나게 되고, 또 시간이 많으면 짜증나게 되잖아요. 그건 남자들의 그게 주 생각이에요. 돈이 많다. 전화해서 술 먹자고 얘기한다든지, 다른 돈을 막 쓰게 되고요. 시간 많다면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편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축을 크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돈이 되어서 같이 가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서로 돈이 안 된다 했다면 맨날 지출만 하고 있어요. 우리 100% 지출하고 저축이 없다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10만 원이라도 이번에 우리 업체는 10만 원이다. 10만 원 저축하고 나머지를 다 소비를 쓰더라도 내가 그 저축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소비를 쓰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나 혼자 아니라 부부가 같이 동의해서 내가 하겠다. 그럼 당신은 뭘 쓰겠냐? 서로 고민해가지고 같이 매달 해야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가계부도 우리 이제 와이프가 아니면 쓰는 사람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제가 가계부 쓰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다 보니까 매달 나는 돈과 그런 관리들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고 하는 거죠. 제가 왜 한번 그걸 또 소개를 되면 사기 사건 때문에 한번 수사 가져갔는데요. 한 번은 제 들어온 통장에 대한 기록들을 다 쓰래요. 어떤 명목을 썼는지도. 왜냐면 내가 그 친구한테 얼마 줬다는 거 기록을 남겨야 되고 받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받았는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쓰래요. 근데 그때 가격을 안 썼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나잖아요. 손에 돈이 나갔어. 근데 지금 무슨 종목이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때 얘기했다. 나중에 큰 사기 사건이나 큰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그 기록이 없으면 내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가계부를 때로는 내가, 이게 쓰든 안 쓰든 남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가계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 그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제 그런 가계 관련에 있어서는 나한테 내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까 말했던 가계부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가계를 저축을 늘리고 소비 수치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가계부를 쓰기 위한 목적은 저축인데, 그러면 내가 처음 결혼 후에 이제 얼마의 목표를 주겠느냐를 서로 같이 상의해서 한 다음에 그 같이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준다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건 50%인데, 진짜 50% 힘든 것 같아요. 50% 아니면 진짜 얼마 정도에 대한 소비 저축을 세우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그래서 두 번째, 무조건 10만원 저축하라라는 의미고, 보시면, 이렇게 눌러주세요. 유태인을 보시면, 유태인 같은 경우는 노래상 50% 유태인이고, 한국 인구의 16%고요. 록펠러나 모건, 듀퍼, 롤렉스, GM, 많은 세계 대기업이 다 거의 유태인 자본가 사업이고, 스티븐 스쿨버그나 유태인이었고요. 유태인들이 사실 부자가 많아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많냐. 그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 한국과 다르게,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유태인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유태인이 거의 알겠지만, 세계 억만 년자 3%가 다 유태인이야. 거의 다 유태인이야.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유태인도 열심히 하는데, 왜 유태인은 이렇게 돈이 많을까? 우리는 돈이 없고. 그런 이유가 생기잖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분은 두의 씨앗은 무엇이냐, 유태인이 30%가 이게 돈이 많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떤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없을까 하는데, 보시면, 유태인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돌잔치 하면 돈 다 모으잖아요. 모아서, 돌잔치 돈 모으잖아요. 그 돈 다 쓰시잖아요, 우리가. 얘들 안 주잖아요. 근데 이제 유태인 같은 경우는 15대 성인식 하더라고요. 성인식 할 때 5만 불을 이렇게 가족들 단위로 알겠지만 가족들은 축하한다고 100만 원 주기도 하고 200만 원 주기도 하고 막 돈을 모아요. 그게 성인식 자체로 해서 돈이 5만 불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5만 불이 지금 일달에 1,300원 사는데 1,100원이니까 한 5,800원 정도 돈이 그 자식한테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당시에 5,800원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20대 됐을 때 그 5% 수익 계산하면 7,800만 되는 거고요. 이 취업 당시에 그 유태인한테 모아준 게 이제 돈이 한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 이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어떤 사업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알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태는 처음부터가 아예 돈에 대한 관념이나 생각이나 공부나 이런 거 시키면서 실제 자기 돈을 자기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그거 가지고 내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태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첫 발을 내딛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없다가 학자금대출 2천만 원 받아요. 딱 사회에 나오자마자 신용대출, 신용불량 되거든요. 왜? 대출 받으면 돈 갚아야 되거든요. 매달 못 갚으니까. 그럼 결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돈을 물론 엄마도 자기 노후 준비라든지 준비 필요하겠지만 자식도 마찬가지고 전혀 이제 돈에 대한 부분 개념 없다가 나중에 이제 대출 받고 사회에 나와 힘들게 되는 거죠. 또 요즘 가장 취업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기 취업이 안 되면 매달 갚아야 학자금 대출을 못 갚으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큰 노력 많이 사는 거죠. 신용불량도 또 대학생들이 즐긴대요. 즐긴대. 사회 나와서 신용대출 안 갚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그 신용회복 신청하면 그 대출이 쓰잖아요. 매달 얼마 쓰자가 갚아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당연히 인정해버리는 거야. 못 갚고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은 그냥 괜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와 이태인 차이점은 그만큼 이제 부의 30%가 다 이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태인들 같은 경우는 부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사회에다 쓰는 거 없나 이렇게 아예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매달 하기도 힘들지만 자녀에게도 이렇게 그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10만원, 20만원이면 저축하기 필요하다는 거죠. 나 진짜 생활비에 너무 맨날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 대출이 많이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대출을 갚기 위해서 10만원, 일부 정도는 저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대출이 많아요. 대출이 많은데, 왜 저축합니다. 왜 대출을 갚기 위해 저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하거든요. 그래서 잘 힘들어요.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자녀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제, 저는 이제 인천 살다 보니까 얘가 셋이는 아까 돈에 대한 별로 관념이 없고, 이렇게 교육비나 고생에 대한 신경이 별로 많이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회사 살다 보니까, 회사 직장인들 보면 이제 애가 한 명이에요. 사립학교 다니고 있고, 애한테 돈을 거의 그 배에다 올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선행학습 시작해가지고, 애 교화에 진짜 엄청 돈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돈에 쓰는 모든 게 교육비예요. 그 배에 이제 만족하고 살고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그 애 교육에 대한 돈 쓰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거 어떻게 되나? 남는 게 없는 거죠. 교육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친구가 그 얘기했어요. 친구도 이제 근데 결론은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와서 취직하면 너애나 우리 애나 네 애는 외환원 다닐 거고 우리 애는 AI 다닐 거다. 똑같다. 네가 아무리 돈 투자해도 결론은 애 교육비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걔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거지. 그럼 내가 마찬가지로 우리 애들도 걔가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는 거지. 그만큼 부모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결론은 부모의 노후 준비라든지 노후 준비 안 했을 때 추후에 발생하는 많은 것들은 결론은 이제 우리만 비참해지는 거지. 애에 대한 노후 투자보다는 자식, 그다음 우리에 대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축을 꼭 피한다는 거고요. 5년, 10년에 목표한 자산을 10억을 만드는 플랜을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보시면 매달 월 100만원씩 내가 저축이나 투자를 했을 때, 각각 수익률을 4%, 6%, 10%, 10% 봤어요. 그랬을 때, 이 100만원이 지금, 그냥 원금을 본다면 10년에는 한 1200이 1억 이상 되겠지. 1억 이상 얼마인데, 4% 계산하니까 1억 4,7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저는 1억이라는 돈은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니까 한 6% 계산해가지고 30년 돼야 되더라고요. 6% 계산해가지고 30년 돼야지만 10억이 만들어져요. 정말 먼 이야기잖아, 어떻게 보면. 그만큼 투자 수익에 따른 기간을 가야지만 이 10억이라는 돈이 그만큼 이제 지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억 플랜은 사실 다 원금 10억이 아니라요. 자산이 10억이면 부채가 얼마고 순자산 얼마라도 어쨌든 내가 그 목표하는 금액은 내가 세우겠다. 5년 안에 내가 해서 5년 안에 1억을 만들겠다. 10년 안에 얼마 만들겠다라는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가 같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만큼 이게 같이 수익률 계산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죠. 잠깐 신앙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08년도에 제가 재료를 만들었죠. 한 번은 4천만 원을 재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 와이프랑 저한테 그때 그 돈을 날리면서 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좀 더 돈을 어느 정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냐면 그냥 모든 걸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 아예 포기하라. 와이프도 그냥 아예 당신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한 미련을 갖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게 받았더라고요. 딱 손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는 그 돈을 아예 못 받는 거 생각하고 돈을 날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자마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이사를 집을 샀죠. 하루 집을 사자마자 그때 집값이 올랐어. 4천만 원. 보자, 하나님이 그때 4천만 원 날렸을 때 내가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4천만 원이 딱 올랐어요. 몇 개월 만에. 그러면 하나님이 뭐냐면 결론은 내가 이 두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을 막 높이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자꾸 하나님 안 됩니다. 나 정말 3천만 원이지만 2천만 원 더 받아야 돼요. 아니면 1천만 원 더 얻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손을 안 났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더 좋은 걸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딱 그걸 놓고 딱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뭔가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테스트했던 것 같아요. 너 물질을 뭔가 주기 위해서 항상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물어봐요 저한테. 야, 이 4천만 원이 누구 돈이냐 하나님 돈이냐. 물어봤을 때 주님 하나님 돈이시죠. 딱 고백하는 순간에 다시 돌려줘요. 그걸 느꼈어요. 저희도 한번, 저희 또 몇 년 지나서 한번 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또 가족과의 문제 있었어요. 저랑 저희 부모님하고 장모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그런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때도 이제 막 난리 났었죠. 어떻게 해야 되냐. 와이프가 막 처갓집 난리 나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그랬거든요. 딱 그거였어요. 이제 그 처갓집 공관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이 순간 처갓집에 돈 3천만 원을 내가 진짜 받을 거냐? 아니면, 네. 장모님과 장인어른 선생님 관계를 위해서 내가 포기할 거냐라고 딱 마음 먹었을 때 가감을 포기했거든요. 마음을. 와이프한테 포기하자고 했는데 다시 그 관계를 포기하고 결혼을 그 관계를 회복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또 그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처갓집 관계가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이제 많은 시간 지나면 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테스트를 꼭 해요. 그 테스트 할 때 그 테스트에 내가 끝까지 나의 고집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그거를 내가 포기하고 놔뒀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느냐 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지만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제 친구가 몇 년 동안 그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어떻게 또 분양받아서 집을 들어갔는데 그 집이 진짜 어느 순간 갑자기 분양가에 한 200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어떤 걸 바라보느냐거든요. 몇 년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결론은 그 친구가 집안을 사면서 그 집이 많이 샀겠죠. 근데 그 집이 어느 정도 확 올라버렸어요. 그만큼 오른 만큼에 대한 본인도 어떤 특성이 있지만 그 하나님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 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활은 정말 힘들다고 빡세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전적인 부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부분을 맡겼을 때 하나님 어느 순간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찾아라는 건데,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남편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건 장점은 뭐냐면요. 급여 수당에 돈이 안 치킨다는 얘기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나몰라기 때문에 따라서 돈이 좋아요. 아르바이트는. 그래서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직장만으로 부업으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막걸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벌어서 뭔가를 하는 것도. 근데 크리스찬 신앙적인 부분에 막걸리에 돈이 안 된다는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 지출을, 보세요. 200 벌어서 100만 원 써야 되는 것과 400 벌어서 200 쓰는 것과 그만큼 소득이 많은 만큼 지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잖아. 굉장히 지출 줄이려고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저 정도 난 지출이 있어요, 이 정도. 그럼 그만큼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만큼 소득을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걸리 한다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직접 투자나 펀드, 교육보,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한다든지, 부동산 투자, 아파트, 토지, 전세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임대소득, 어때요? 임대하는 방법도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 소득을 올릴 만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준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은 예를 들면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매일 물을 길러 가야 돼요, 물가로. 그래서 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매일 물을 길러 간 거야. 보통을 들고 배우고 가는데, B라는 사람은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기르지 않고 자동적으로 물을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B라는 사람은 그 파이프 라인, 그 우물가에다가, 집하고 우물가에다가 파이프 라인을 이제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은 맨날 물 기르면서 바보 같은 놈. 아니 이거 물 기르고 가면 되지 왜 그 파이프라인 만든다고 뭐 그렇게 고생해 막 가니까 매년 지난 다음에 이제 B라는 사람이 이제 파이프라인 다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 우물가에서 집까지 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B라는 사람은 결론은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이거든요. 내가 기존대로 고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따로 소득을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하는 게 어떻게 재테크 투자인 거거든요. 제가 투자 얘기하니까 이 전세 얘기하니까 최근에 전세 투자 얘기 들어봤어요. 전세 투자. 사실 뭐 전혀 새로운 투자인데 사실 전세 투자가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전세 투자가 되는 거지 부동산이 올랐지 않았을 때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세 투자가 어떤 거냐면 그거 얘기 준 건데 평택 쪽에 이제 워낙 그 상품단지라든지 단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엄청 계속 나간대요.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아파트 가격이 한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거의 8천 80%잖아요. 8천 가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돈이 있어야 그게 2천만 원 준다. 2천만. 그런 데가 아까 말 2, 3천 돈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2, 3천에 대한 여유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집을 계약을 해요. 거기다가. 집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한 금액으로 그 대출 8천만 원 있잖아요. 그 계약해서 발생되는 20만 전세를 계약하고 전세를 내주고 2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놔둬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전세가 올까? 오르잖아요. 그럼 집값도 같이 올라거든요. 그럼 전세부터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달라는 거예요. 뭐 전세가 1,000만 원 올랐다고 1,000만 원 올리는 거죠. 그럼 2년 후에 1,000만 원 오른 거 가지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또 자기가 돈 모은 돈, 뭐 1년에 100만 원 모았다고 2천만 원 모았잖아요. 그럼 또 집을 또 보면 그런 집을 또 사요. 전세 3천만 원에다가 2천만 원이면 또 3만 원 주고 또 전세를 주고 또 사요. 또 다 1년 뭐 지나서 또 돌아오다가 어느 정도 해서 또 모았어요. 근데 내 아이들 두 사람이 집을 80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흥당한 거 뭐냐면 나중에 집값이 흥당한다든지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전세로 결혼 자기 돈은 얼마 없어요. 계속 그 전세가 오른 돈을 가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전세를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적인 집값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월세를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세를 계속 투자하더라고요. 전세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 투자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보시면요. 토지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아는 직장인분이, 이분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몇 억 단위의 돈이 있대요. 집에 있는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직장만 하는데, 이분은 토지, 매년 이제 발표하잖아요. 토지, 주택에서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 이런 거 보면, 어느 지역에 어느 토지, 발표하잖아요. 그거를 다 매년마다 그걸 본대요. 보고 어느 지역의 토지를 보고 이 지역에 토지 개발 있겠다 하고 토지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애가 매년에 하남 쪽에 그렇게 이제 하기 전에 투자한 거죠. 하남 쪽에 땅을 산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찾아보고 올까 안 올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남 쪽에 땅을 샀는데 이제 되게 엄청나게 관리가 생겼잖아요. 토지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고 거기에 토지 땅을 사면서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회사 다니는데 취미를 다니시더라고요. 맨날 하는 거 뭐냐면 토지 어디 가서 지역 어디 개발될 거니 그거 보는 거야. 이건 보는 거야. 이 지역 개발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토지에 관련된 제가 아예 서울 지도에 그리는데요 그냥 혼자. 여기 뭐가 있고 그 정도로 뭐 투자할 정도면 장난 아닌 거잖아요. 뭐 그린데 사실 여기 어디 문제 있고 뭐 도로가 어떻게 날 거고 다 그려서 전체 그리는데 그리고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될 거라고 다 그려서 가지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도 때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저녁에 투자하면서도 계속 투자에 대한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진짜 서울시도 그려가지고 어느 거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부천시 소자구 송내동 여기가 지금 평당 145만 2천 원입니다. 여기가 평당. 관심 없잖아, 토지에 대해서. 그러나, 이 송내동에 관심 있는 평당 가격이 이 정도 하는구나, 라는 거. 관심 있는 부분들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 지역이든 그 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토지가 오를거나 떨어질거나 사실 저는 몰라요. 그러나, 토지 투자에 관심 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내가 관심 있게 그 개발 지역에 대해서 보고 계속 투자에 대한 관심 있다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아까 그 새로운 소득을 발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토지에 대한 부분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뭐, 이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그 국토해양부 쪽에 들어가 보시면 실거래가액이라고 아시죠? 실제 내가 부동산 거래가 되면 그게 얼마 가려졌는지 알 수 있고 또 외부로도 볼 수 있어요. 외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내가 매달 뭐 진짜 실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체크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그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라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책 내용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합쳐서 봤는데 이제 A라는 사람은 1억을 가지고 1억 대출 받아가지고 2억짜리를 집을 샀는데 그걸 3억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은 순자산이 2억이 됐고 부채가 2억입니다. 그러면 순자산이 결론 2억에서 1억 증가했지만 대출이 1억 받았잖아요. 그러면 1억이 오르면서 1억에 대한 순자산이 증가된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원래 순자산이 2억인데 집값이 1억 올라가면 3억이 되는 거예요. 실제 보면 이 사람, 이 B라는 사람은 1억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결론 수익은 2억에 50% 수익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론 1억을 받았지만 1억 대출받아가 했기 때문에 결론 75% 수익이 난 거예요. 때로는 대출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도 대출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때로는 대출 투자에서는 대출을 가지고 끼고 사는 게 결론 그 2배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어느 정도 그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거예요. 확인해야 하는 데 좀 도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장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아파트 인천인데요. 인천가 그 작년 인천 요양시장에 있는데 이 15평짜리 아파트예요. 2008년 시작에 6천만 원이었어요. 이때가. 근데 대출 2천 받고 현금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 가지고 대출 2천 받고 했는데 지금 시세가 1억이더라고요. 물론 그때가 1억까지 한때 올랐었거든요. 1억이에요. 그만큼 뭐 차익 대출이자 한 6년 동안 한 1천만 원 더 1천만 원 내고 되면 한 3천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2천 받고 그러니까 4천만 원 가지고 3천만 원 수익이 났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2008년 당시에 그때 2008년 당시에 집값 이렇게 한때 그때 어느 정도 얘기냐면 그 유서울 아파트가 15평짜리 1억 지금 1억인데 그때 2008년 어떤 얘기냐면 서울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그 주택을 이렇게 사고 있대요.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아니에요. 막 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6천만 원이었어. 그래서 막 27, 3대형 막 집을 그 다음에 살 수 있어. 어떻게 됐어요? 1억입니다. 엄청난 수익이었어요. 그때 모르니 사실 이게 집값이 오르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4천만 원 가지고 그때 투자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천만 원짜리 이 집은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동생들이었어요. 제 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이 났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올랐구나. 이제 제가 최근에 남성 아파트 사고 큰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그때 이 당시에 이사 아파트를 보면 2008년도에 이 집이 1억 6,700이었어요. 대출 한 9천 받고, 참 전세를 줬어요. 전세 줬다가 대출 바꿨거든요. 그때 전세 9천에다가, 저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이고, 이제 전세 주고, 그냥 현금 7,700에 사가지고, 그때 지금 현재 수익이 이제 저희가 마지막 팔 때가 1억 8,700이었어요. 한 7천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더라고요. 저희가 이사해서 다른 아파트 옮겼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적은 금액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평생 얘기했던 전세 끼고 집을 산다고 그러면 진짜 2, 3천 가지고 대출 끼고 살 수 있고 전세 끼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오르냐 안 오르냐는 사실 그건 또 진짜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어느 정도 내가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르게 생각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남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세게 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어느 정도 매달 이 집이 집값 상승이라든지 그런 걸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죠. 전세 끼고 사는 게 내 집을 아예 전세 끼고 하지 않고 집을 사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예 집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 1억짜리 집을 현재 본다면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전세가 한 6천, 지금 전세가 한 6천 정도 하더라고요. 6천 정도. 지금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전세로 안 하고 월세를 해요. 월세를 하면 월세 계산하면 월세를 계산하면 500에 3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에 2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대출을 받고 산다고 그러면 대출은 여기 집값 70%가 대출이 되거든요. 7천만 원 대출 받고 3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럼 7천만 원에 대한 대출을 가진 거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는 월세 받은 거 내는 거예요. 왜? 지금 금리가 싸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전세에 끼고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대출받아 산 다음에 그 집을 대출받아 월세를 내주고 그 월세 나온 감액을 가지고 이자를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집을 별로 투자한다는 게 내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은 2, 3층만 있어도 이렇게 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장하는데 집값이 오른다 안 온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저도 이전에 싼 가격에 샀을 때 이렇게 투자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마련했다고 그러면 그 수익률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지금 몇 시에요? 저 시계 맞나요? 네. 그러면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 순자산 현황을 파악하라는 내용인데,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사실 그 기업에서 대차대조표를 이용하는 건데,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책에 나오고 대차대조표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엑셀표를 써서, 그런데 좀 이제 다 지우고 나왔는데, 자산에 대해서 내가, 우리 집 자산이 얼마인지를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 자동차, 저축, 예금 다 이거 항목을 넣어요.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 표를 계속적으로 내가 수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 대출 신청하고 얼마 정도 해서 내가 전체 자산의 부채가 얼마고 순자산이 얼마. 그러니까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달 우리 전체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속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거를 이게 대체적으로 현금흐름표는 어떤 거냐면 내가 뒤에 들어오는 돈이 그 수입이 얼마고 그 수입이 본인 소득, 배달소득, 소득과 매달 나가는 지출을 월별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잔고 얼마 해서 이게 매달 현금흐름표를 현금흐름을 하는 거예요. 현금흐름이 좋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순자산이 없더라도 현금흐름이 좋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생전 부동산 가가지고 10억짜리 내가 건물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얼마 되냐고 7억까지 된대요. 7억까지 된대 대출이. 7억까지 되는데 그럼 대출을 7억까지 되는데 그럼 대출이 2, 3%대의 이율로 7억짜리 월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500이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집값이 10억짜리가 어떻게 또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으면 그 어떤 부동산이 가치가 있다. 그럼 내가 그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사고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금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소득이 와이프 소득이 현금흐름이 좋으면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투자해서 매달 이자를 내더라도 그만큼 수익이 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현금흐름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대출받기 어렵고 또 뭔가 투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현금흐름이 좋으면 이제 현금흐름도 마찬가지고 매달 얼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면 저희 집 자산표인데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아까 대체대표하고
현금 모금표를 계산해가지고 제가 연말을 내면 와이프한테 보여줍니다. 금액은 지웠어요, 제가. 그래서 와이프한테 여보, 올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돈 관리하니까 가계부 쓴다면 가계부 보내다가 제일 싫잖아요. 아, 당신은 뭐 돈도 안 써. 근데 나는 이제 가계부를 써가지고 이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산이 이 정도예요. 부채가 엄청 높아요. 쓴다는 이거는 1억 7천만 원, 3천만 원 드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 드는 거고, 어떤 이렇게 해서 전체 부분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가 2015년도에 이제 다 지금 전체 자산이지만 순자산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증가는 하고 있다. 그래서 보여준 이유는 그럼 저축을 좀 하자. 소비를 줄여야 돼. 한 번 더 볼까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 표를 만든 거를 그래프를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자산이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저 2007년도에 제가 뭐 말했었잖아요. 그때 자산이 이게 파란색이 쭉 올라갈 때 올라갔고 부채가 이렇게 했어요. 빨간색이 부채가. 순자산은 이때부터 순자산은 계속 어떻게 되냐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어요. 자산과 부채는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순자산은 계속 플러스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 대출자료나 현금수를 계산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자산이 결론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앞에 금액은 따로 배웠지만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랑 와이프랑 첫 번째 목표였던 그 돈관리 10억 만들기가 목표라면 그걸 어떻게 하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관리들을 꾸준히 매년마다 관리하고 그러니까 매년마다 또 수익이 나가지고 그런 이렇게 큰 자산이 증가하고 있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표 보이는 것 중에 2%, 3%, 4%대 이익을 가지고 그만 몇 년 후에는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꾸준히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을 지웠지만 이렇게 매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표를 만들어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다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지만 앞에 금액을 지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리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앞에 얘기했던 4개 통장 관리를 해야 되고요. 투자 관리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위한 지출을 줄여야 되고, 지출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랑 같이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와이프 통장에 돈을 만들어 당신이 얼마씩 저축하라고 권유를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위한 세부적인 디테일을 매달 엑셀표에 정리해가지고,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고, 그만큼 자산 증가를 위해서 어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어떤 투자할 거냐, 그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 방식 때가 토지냐, 전세냐,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펀드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2008년도에 한번 주식 한번 이렇게 한번 한다는 주식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도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쭉 해서 진짜 2007년대 제로에서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저랑 와이프랑 많이 고민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좀 전망을 좀 보시면, 올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현금을 확보하라고 해요, 현금을. 왜 확보하라고 하냐면, 지금 조선 해운 쪽이 많이 구조조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많이 금융에서 구조조정하고 있고요. 구조조정 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 부동산으로 인한 집을 많이 샀어요. 근데 구조조정 되다 보니까 내가 그걸 갚아야 될 상황을 내니까 안 되면 그분들이 집을 내놓습니다. 그럼 집을 내놓으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집값에 따른 변동이 있고 그러다 보면 모든 집값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은 취업이 안 된다 했어요. 실제 취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용시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후에 부동산 대폭락이 있지 않냐라는 소문까지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년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사실 부동산 좀 고려에 볼만한 것 같고요. 지금 힘들 것 같고, 지금 입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계속 현금을 확보해라. 웬만한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쪽은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투자해서 진짜 매달 저축해서 내가 이제 한 내년 부동산 2017년, 18년도에 부동산에 한번 크게 온대요. 그럼 오기 전까지에 대한 현금을 내가 지금부터 한 3천만 원 모아놨어요. 그때 가서 이제 진짜 막
풍마되는 것을 내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선 2, 3년간 내가 저축이든 뭐든 돈을 꾸준히 모아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확보를 위해서는 명확한 본인의 목표, 또 그에 대한 준비, 이런 걸 필요해서 가지고 준비하신 다음에 또 그때 가서 한번 또 관리를 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저 아까 마지막 표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꿀이 걸렸던 것 같고 위험에 대한 인식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정기 예금은 원금 손실입니다. 왜냐면 금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물가 상승이 2~3%잖아요. 1.5% 2% 해봐도 이미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은행은 원금 손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금 손실이지만 내가 돈을 모으겠다 한다면 저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문제는 없습니다.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없고요. 위험에 대한 부분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고 허락하는 한 번의 위험을 부담해야 되고요.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수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위험을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 달 젊을 때 자기 위험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원금보다가 원금 손실은 흑백률을 벌여라. 손실은 확실히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미래에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에서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하라. 아까 말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떨어져야 되고 반복하거든요. 그 시기 때 주식에서 1,000만 원 빠지면 엄청나게 막 진짜 돈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부동산에 1,000만 원 빠지는 건 그냥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저하게 대한 부분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출에 대한 이자 2, 3%에 대한 투자 보유가 있으니까 요즘 은행이 워낙 싸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대출한다 그러면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집값 상승 기대 없어도 전세값 상승한다. 전세값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세값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당 뭐 3,500원, 3,500이잖아요. 그만큼 수익이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있는 곳에는 집값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뉴욕이라든지 뭐 미국의 그런 데는 집값이 안 빠지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체인 집값이 뭐 더 빠지냐 안 빠지냐는 제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곳이든 그곳에 투자 가치가 있고 교육 환경이 좋고 뭔가 있다 그러면 계속 집값은 거기 더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고 자산 레버리지 효과는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1억이면 1억 더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별로 수익을 남기는 거 레버리지 효과를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종잣돈 마련에 잔고부터 투자하라. 그리고 성공을 조사하면 대출이자를 낼 정도로 투자에 대한 것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자 없이 돈을 빌려 먹고 가격이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은행 이자 2, 3%도 이자를 빼가면요 가족들한테 미리 뭐 3천만 원 줄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물론 그 사람한테 없지만 그런 돈을 빌려서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가족이 안 좋다면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일정 부분을 다 돌려주거든요. 이자 없이 가족은 이자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고 가족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얼마나 좀 차용해서 빌려서 투자하는데 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또 주위에 또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투자하는데 돈이 없어서 한다기보다는 돈이 없더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투자하는데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까 말한 두 가지 수익률과 기간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거를 수익률과 기간을 배제한 갑자기 뭐 고수익을 얻겠다는 것은 거의 사기가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지 않는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같이 했을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내계 통장과 재테크와 그리고 제가 가진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